눈 내리는 밤, 한 노인이 재활병원 주차장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67세 박선혜. 그녀는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한 노인의 조용하지만 치열했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눈이 내립니다. 서울 외곽 푸른솔 재활병원 주차장입니다. 가로등 아래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밤 9시 병원 건물 창문 대부분은 어둡습니다. 주차장 한쪽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뒷좌석에 박선혜가 앉아 있습니다. 회색 패딩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무릎 위에 갈색 종이봉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며느리 김유진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습니다. 접수하고 올게요. 아들 정도훈이 그렇게 말하고 차에서 내린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선혜는 창밖을 봅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히터가 꺼집니다. 유진이 시동을 끕니다. 차 안온도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혜는 이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아들 내외가 갑자기 친절해졌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도훈이 엄마 요즘 다리 아프시죠? 재활치료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말했을 때 선혜는 이미 알았습니다. 뇌경색 이후 왼쪽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장도 보고 식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 재활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시설 좋대요. 물리치료도 매일 받고. 유진은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넓은 정원, 깨끗한 병실, 웃는 간호사들. 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집이 좋아. 엄마, 우리가 낮에 일 나가면 혼자 계시잖아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도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혜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함이었습니다. 선혜의 인생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선혜는 참았습니다. 그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도훈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딸을 원했다며 술을 더 마셨습니다. 35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선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김밥을 말았습니다. 도훈의 학원비, 교복값, 대학 등록금, 모두 김밥 한 줄 한 줄로 만들어낸 돈이었습니다. 도훈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선혜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결혼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선혜는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모두 아들에게 줬습니다. 나중에 꼭 드릴게요. 엄마, 도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혜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 선혜는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요. 유진은 점점 대화를 줄였습니다. 도훈은 퇴근하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자 민준이만 가끔 할머니 방에 들어와 숙제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도 잘 모르겠네. 아빠한테 물어볼까? 아빠는 피곤하대.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혜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은 유진이 사오는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내가 할게라고 말하면 유진은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편하게 있으라는 말.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2달 전 선혜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훈과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바로 집 사야 돼. 지금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이야.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요양병원 보내야지. 거기 비용은 국가에서 나오니까 괜찮아. 그게 언제 확정돼? 재개발 보상금. 이번 달 말 구청에서 연락 온대. 선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것은 선혜의 집에서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선혜에게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산 작은 빌라였습니다. 20년 전에 1,0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선혜의 전부였습니다. 3년 전 도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명에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 증여세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내야 하는데 미리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선혜는 잘 몰랐습니다. 도훈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선혜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은 2억 5천만 원. 선혜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혜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한지민은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아드님 소유예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부양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선혜는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아드님이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속였다는 증거요. 녹음이든 문자든 장부든 그게 있으면 사기나 협박으로 증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으죠? 천천히, 조용히 모으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선혜는 2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도훈의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 대출 서류, 아파트 계약서, 모두 선혜 몰래 진행된 일들이었습니다. 유진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민준 생일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개발 자금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엔 모 요양병원 입소, 월 80만 원 국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혜는 USB에 모든 파일을 담았습니다. 프린터로 장부를 복사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들키지 않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훈이 재활병원 상담 받으러 가요라고 말했을 때 선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차 밖으로 도훈이 보입니다. 병원 입구가 아니라 주차장 출구 쪽에서 걸어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접수증도 서류도 없습니다. 도훈이 운전석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엄마, 오늘은 접수가 안 된대요. 선혜는 묻습니다. 왜? 시스템 오류래요. 다음 주에 다시 오래요. 거짓말입니다. 선혜는 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차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집 방향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방향입니다. 어디 가는 거니? 엄마, 오늘 여기서 하루 묵으세요.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입원 절차 밟을게요.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 이미 방 예약했어요. 취소하면 위약금 나와요. 차는 계속 달립니다. 유진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봅니다. 민주는 집에 없습니다. 오늘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차가 멈춥니다. 재활병원이 아닙니다. 외곽의 허름한 여관입니다. 간판은 청솔장입니다. 주차장에 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도훈이 선혜의 팔을 잡습니다. 들어가세요. 엄마, 방은 2층이에요. 너희는? 저희는 집에 가야 해요. 민준이 봐야 하고. 선혜는 차에서 내립니다. 눈이 옷깃에 내려앉습니다. 도훈이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여기 현금 30만 원 있어요. 당분간 쓰세요. 봉투가 가볍습니다. 선혜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봉투를 꺼냅니다. 도훈이 준 것보다 두껍습니다. 나도 줄 게 있어. 뭐예요? 나중에 봐. 선혜는 봉투를 도훈에게 건넵니다. 도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받습니다. 선혜는 돌아서서 여관으로 걸어갑니다. 뒤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SUV의 빨간 테일램프가 눈 속으로 사라집니다. 선혜는 여관 로비에 섭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졸고 있습니다. 선혜는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립니다. 선혜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누릅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박선혜. 한지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봉투 전달했습니다. 아들한테 안에 뭐가 들어있죠? USB, 서류 복사본, 장부 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요. 편지엔 뭐라고 쓰셨어요? 선혜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보상금, 절반과 사과문. 안 그러면 경찰 신고와 법적 싸움으로 간다. 선택은 내가 해라. 한지민이 작게 웃습니다. 드디어 시작하시는군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합니다. 선혜는 전화를 끊습니다.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진짜 증거들이 담긴 봉투입니다. 아들에게 준 것은 복사본이었습니다. 눈이 선혜의 머리 위로 내립니다. 차갑지만 선혜는 떨지 않습니다. 67회를 살아오며 더 차가운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선혜는 여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이 시간에도 버스가 다닙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입니다. 선혜는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준 시간은 일주일. 하지만 선혜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혜가 선택합니다. 선혜가 결정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선혜는 탑니다. 빈 좌석에 앉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버스는 눈 내리는 밤길을 달립니다. 창밖으로 하얀 세상이 펼쳐집니다. 선혜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버려진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혜는 봉투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기다려라. 이제 시작이다. 3개월 전 10월 초입니다. 서울 은평구 아들 내외가 사는 13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저녁 6시 선혜는 작은 방에서 나옵니다. 거실 식탁에 보양탕이 놓여 있습니다.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습니다. 어머님, 몸보신하시라고 끓였어요? 선혜는 의아합니다. 유진이 직접 국을 끓인 건 처음입니다. 보통은 사온 반찬이나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앉으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선혜는 자리에 앉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입니다. 냄새는 좋습니다. 삼계탕 같기도 하고 갈비탕 같기도 합니다. 선혜는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 모금 뜹니다. 처음엔 구수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혀끝에서 쓴맛이 올라옵니다. 금속 같은 맛입니다. 선혜는 유진을 봅니다. 유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선혜는 다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역시 쓴맛입니다.
고기도 이상합니다. 질기고 텁텁합니다. 맛이 어때요? 유진이 묻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응. 괜찮아. 선혜는 거짓말을 합니다. 몇 숟가락 더 먹습니다. 억지로 삼킵니다. 며느리가 처음 끓여준 국인데 남기면 미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가 거북합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넣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하지만 선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배불러서 조금만 먹을게. 그래요? 아쉽네. 유진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선혜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속이 불편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을 많이 마십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약간 붉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약재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봅니다. 당기나 환기 같은 것들. 선혜는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왜 갑자기 보양탕을 끓여줬을까? 유진은 평소에 선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선혜는 눈을 감습니다. 피곤합니다. 잠이 옵니다. 밤 11시 선혜는 깹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려다가 멈춥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도훈과 유진의 목소리입니다. 선혜는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2억 5천. 거기서 대출 갚으면 1억 2천 남아. 도훈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아파트 계약금 내기 충분하잖아. 유진이 답합니다. 문제는 엄마야. 보상금 나오면 엄마 명의로 통장 만들어야 한다고 구청에서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명의는 당신 거잖아. 증여받은 지 3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원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대. 침묵이 흐릅니다. 선혜는 숨을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유진이 묻습니다. 엄마한테 도장 받아야지. 그냥 줄 것 같아? 줄 수밖에 없지. 여기서 사는데. 만약에 안 주면? 도훈이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 알아봤잖아. 거기 들어가면 모든 재산 관리를 보호자가 할 수 있어. 선혜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유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건강하신데 요양병원에 어떻게 보내?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돼. 치매 초기 진단 같은 거. 치매. 어머님이 치매가 어딨어?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어떻게?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선혜는 더 귀를 기울입니다. 약이 있어. 먹으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몇 주 복용하면 치매 초기 증상이랑 비슷해져. 그게 괜찮은 거야? 일시적이야. 나중에 끊으면 돼. 혹시 부작용은? 모르지. 근데 어차피 늙으면 다 그렇게 되잖아. 선혜는 벽에 등을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보양탕? 그 안에 그 약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유진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야.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먹이면 한 달쯤 뒤엔 증상이 나타날 거야. 그 다음엔? 병원 데려가서 진단받고 보호자 지정하고 서류에 도장만 찍게 하면 끝이야. 그럼 보상금은? 당연히 우려받지. 법적으로 문제 없어. 침묵이 흐릅니다. 선혜는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유진이 작게 웃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머리가 좋네.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TV 소리가 들립니다. 대화가 끝난 겁니다. 선혜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혜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재산으로 본다는 것을, 관리해야 할 자산일 뿐이라는 것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혜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67살 노인이 거울 속에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선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불쌍한 피해자가 되지 말자. 싸우는 사람이 되자. 다음 날부터 선혜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때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진이 묻습니다. 응? 미끄러웠나 봐. 선혜는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유진이 선혜를 봅니다. 눈빛에 뭔가 스쳐갑니다. 기대감 같은 것. 점심 때 같은 질문을 2번 합니다. 민준이 학교 갔니? 네. 아침에 갔어요. 5분 뒤 다시 묻습니다. 민준이 학교 갔어? 유진이 고개를 돌립니다. 선혜를 빤히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구나. 깜빡했네. 선혜는 고개를 긁습니다. 멍하게 웃습니다.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저녁마다 유진은 보양탕을 끓여줍니다. 선혜는 받습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방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화분에 붓습니다. 방 안에 작은 화분이 있습니다. 고무나무입니다. 선혜가 몇 년 전부터 키운 겁니다. 잎이 크고 푸릅니다. 선혜는 국물을 화분에 조금씩 붓습니다. 고기는 휴지에 싸서 버립니다. 뚝배기는 깨끗이 씻어내놓습니다. 맛있게 먹었다. 다행이네요. 내일도 해드릴게요.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선혜는 계속 연기합니다. 물건을 찾는 척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밤에는 조금씩 헛소리를 합니다. 여보, 김밥 싸야 되는데. 방문 밖에서 도훈과 유진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증상이 빨리 나타나네. 그러게. 예상보다 빨라. 선혜는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주먹을 줍니다. 그리고 화분을 봅니다. 고무나무가 시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잎이 조금 처졌습니다. 이틀 뒤엔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화분은 거의 말라 죽었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선혜는 화분을 봅니다. 저 나무가 자신이 될 뻔했습니다. 약을 먹었다면 저렇게 시들었을 겁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선혜는 화분을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흘까지 모두 버립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됩니다. 밤 선혜는 노트를 꺼냅니다. 오래된 가계부 노트입니다. 뒷장은 비어 있습니다. 선혜는 펜을 듭니다. 천천히 적어 내려갑니다. 10월 5일 보양탕, 쓴맛, 유진이 직접 그림. 10월 5일 밤 11시 도훈과 유진 대화 엿들음. 10월 6일부터 연기 시작. 10월 12일 화분 죽음. 선혜는 노트를 책장 깊숙이 숨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도망칠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선혜는 결심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것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도움이요. 선혜는 다음 날 아침 외출합니다. 어디 가세요? 유진이 묻습니다. 병원. 다리 아파서. 제가 같이 할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선혜는 나갑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으로 갑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1시간 동안 검색했습니다. 노인 재산 보호, 증여 취소, 가족 사기.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지민.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선혜는 법무법인 문을 엽니다. 받은 사무실입니다. 비싼 가구들, 큰 창문, 정장 입은 사람들. 선혜는 작아집니다. 낡은 옷, 낡은 가방,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을 뗍니다.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한지민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어떻게 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선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집 이야기, 증여 이야기, 보양탕 이야기, 엿들은 대화 이야기. 한지민은 듣습니다. 메모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이든 서류든 뭐든요. 어떻게 모으죠? 조심스럽게요. 들키면 안 됩니다. 선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한지민이 묻습니다. 선혜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해야죠. 안 하면 제가 지는 거니까요. 한지민이 작게 미소 짓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선혜는 법무법인을 나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바쁘게 걷습니다. 선혜도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혜는 생각합니다. 2달. 한지민은 최소 2달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류, 대화, 계획서, 모든 것을요. 선혜는 할 수 있습니다. 67회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쯤은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유진이 거실에 있습니다. 어머님, 병은 어땠어요? 괜찮대. 약 받아왔어. 선혜는 약 봉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약국에 들러서 비타민을 샀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응. 고마워. 선혜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다. 기다려라. 10월 중순, 선혜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서류입니다. 도훈의 서재에 들어갑니다. 낮 2시, 도훈과 유진은 모두 출근했습니다. 민주는 학교에 있습니다. 선혜는 문을 조용히 엽니다. 서재는 작습니다. 책장, 책상, 컴퓨터가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파일 몇 개가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대출 서류, 부동산 계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혜는 파일을 꺼냅니다. 천천히 넘깁니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가 있습니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소유자는 정도훈, 원소유자는 박선혜라고 작게 적혀 있습니다. 선혜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1장, 2장, 3장. 모든 페이지를 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초점이 흔들립니다. 다시 찍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입니다. 선혜는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입니다. 선혜는 서류를 재빨리 정리합니다. 파일을 서랍에 넣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옵니다. 왜 벌써 왔어?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화장실 갔다 오는 길. 유진이 선혜를 봅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입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던데요. 아, 그래? 내가 실수로 건드렸나 봐. 선혜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유진은 잠시 선혜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그래. 고마워. 선혜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릅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사진이 12장 찍혔습니다. 다행히 초점은 맞습니다. 다음 날 선혜는 아파트 관리소로 갑니다. 관리소는 1층 구석에 있습니다. 소장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선혜는 가끔 김태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했습니다. 추석 때 송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계세요? 아, 할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태수가 웃으며 맞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선혜는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김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혜는 천천히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출입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출입 기록이요? 왜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태수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서요? 저도 이 집 사람이잖아요. 제 며느리인데 선혜는 간곡하게 말합니다. 김태수는 잠시 고민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집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아, 그런 거면 확인해 드릴 수 있죠? 잠깐만요. 김태수는 컴퓨터를 켭니다. 출입 기록 시스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로비에 카드 인식기가 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기록이 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실래요? 지난 석 달이요. 김태수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화면에 기록이 뜹니다. 선혜는 메모지를 꺼냅니다. 천천히 적어 내려갑니다.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외부인 출입. 9월 22일 오후 3시 10분 외부인 출입. 10월 3일 오후 2시 45분 외부인 출입. 10월 8일 오후 3시 20분 외부인 출입. CCTV도 볼 수 있나요? 어떤 날짜요? 9월 15일이요. 김태수가 CCTV 영상을 엽니다. 로비 카메라입니다. 오후 2시 30분경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40대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유진이 로비에서 그를 맞습니다. 악수합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 사람 아세요? 김태수가 묻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선혜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합니다. 저 남자가 브로커입니다. 아파트를 알아보러 온 사람입니다. 캡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김태수가 화면을 캡처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선혜에게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선혜는 관리소를 나옵니다. 종이를 가방에 넣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혜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달력을 펼칩니다. 9월 15일에 작은 점을 찍습니다. 9월 22일에도 점을 찍습니다. 10월 3일, 10월 8일 모두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진과 비교합니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에 적힌 날짜들입니다. 상담 날짜, 계약 날짜, 서류 제출 날짜, 날짜가 하나씩 맞아떨어집니다. 선혜는 알았습니다. 유진이 브로커를 만난 날들, 그날들이 아파트 계약을 준비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지민이 말했습니다. 서류와 기록만으로는 약합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녹음이나 자백 같은 것이요. 선혜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녹음할까? 휴대폰 녹음 앱을 다운받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밤, 선혜는 혼자 연습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녹음을 멈춥니다. 재생합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선혜는 계속 연습합니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녹음합니다. 가방에 넣고 녹음합니다. 식탁 위에 놓고 녹음합니다. 어떤 위치가 가장 잘 녹음되는지 확인합니다. 며칠 뒤 기회가 옵니다. 저녁 식사 때
도훈이 전화를 받습니다. 네, 구청이죠. 네, 정도훈입니다. 도훈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보상금이요. 아, 네. 언제 나와요?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유진을 봅니다. 보상금 나온대. 다음 주 금요일. 유진도 웃습니다. 드디어네. 그럼 계약금 바로 내면 되겠다? 선혜는 조용히 듣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녹음 중입니다. 도훈이 선혜를 봅니다. 엄마, 다음 주에 구청 같이 가야 해요. 왜? 서류 처리 때문에요. 엄마 신분증이랑 도장 필요하대요. 무슨 서류? 재개발 보상금이요. 엄마 명의였던 집이니까 엄마 동의가 필요하대요. 선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았어.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응. 식사가 끝납니다. 선혜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녹음이 잘 됐습니다. 선혜는 USB를 꺼냅니다.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녹음 파일을 USB로 옮깁니다. 파일 이름은 2024월 10월 18일 저녁 대화입니다. 다음 날 선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갑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한지민이 알려줬습니다. 상담실은 좁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변호사는 젊은 남자입니다. 이름표에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선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집 이야기, 증여 이야기, 보상금 이야기, 그리고 USB를 건넵니다. 이 안에 녹음 파일이 있어요. 박준혁이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파일을 엽니다. 들어봅니다. 도훈과 유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상금 나온대. 다음 주 금요일. 드디어 내. 그럼 계약금 바로 내면 되겠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좋은 증거예요. 하지만 더 필요합니다. 뭐가 더요? 아드님이 직접 사기나 협박을 인정하는 대화요. 지금은 보상금 받겠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증여가 부당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선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녹음하세요. 그리고 서류도 더 모으세요. 아드님이 보상금으로 뭘 하려는지, 어머님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 계획이 담긴 문서나 대화요. 알겠습니다. 선혜는 USB를 받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혜는 생각합니다. 증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더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럼 도훈은 선혜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할 겁니다. 선혜가 거부하면? 그럼 도훈은 강제로라도 할 겁니다. 요양병원에 보내거나 치매 진단을 받게 하거나. 선혜는 주먹을 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선혜는 봉투를 확인합니다. 갈색 종이봉투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사진들, 출입 기록 메모, CCTV 캡처 사진, USB 녹음 파일, 달력. 봉투가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혜는 노트를 꺼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필요한 것. 도훈이 계획을 인정하는 녹음. 요양병원 계획서, 아파트 계약서, 보상금 사용 계획. 선혜는 펜을 놓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선혜는 거울을 봅니다. 67살 노인이 거울 속에 있습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혜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도훈의 서재를 다시 뒤집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찾습니다. 모레는 유진과 대화를 유도합니다.
보상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녹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민준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빠가 집 옮긴다는 이야기 들었냐고. 하나씩 조금씩 증거를 모읍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입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도훈과 유진은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선혜는 봉투를 책장 깊숙이 숨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선혜는 각오합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버텨. 창밖으로 달이 떠 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입니다. 선혜는 그 달빛 속에서 잠이 듭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10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 선혜는 도훈의 차를 탑니다. 유진도 함께 탑니다. 민주는 학교에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구청이요. 보상금 서류 처리해야 해요. 알았어. 선혜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갈색 봉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는 구청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강남 방향으로 갑니다. 구청 아니잖아. 먼저 들을 데가 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굳어 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차가 멈춥니다. 신논현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프라임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선혜는 내립니다. 도훈과 유진이 양쪽에서 선혜를 이끕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층에서 내립니다.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넓은 사무실, 책상 여러 개, 벽에 아파트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입니다. 웃으며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오상철 팀장입니다. 선혜는 그 얼굴을 압니다. CCTV에서 본 얼굴입니다. 오상철이 손을 내밉니다. 선혜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오상철이 어색하게 손을 거둡니다. 앉으세요. 회의실로 안내합니다. 유리로 된 작은 방입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선혜는 앉습니다. 도훈과 유진이 양쪽에 앉습니다. 오상철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오늘 계약금 처리하시죠. 서류 준비했습니다. 오상철이 서류를 펼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입니다. 금액은 6억 원. 계약금은 6천만 원. 여기 어르신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오상철이 선혜를 봅니다. 왜 제 도장이 필요하죠? 선혜가 묻습니다. 도훈이 대답합니다. 엄마, 보상금이 엄마 명의로 나와서요. 엄마 동의가 있어야 제가 쓸 수 있어요. 그 돈은 누구 돈인데? 법적으로는 제 건데 절차상 엄마 확인이 필요하대요. 거짓말입니다. 선혜는 압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보상금은 도훈 명의로 나옵니다. 선혜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확실하게 하려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선혜가 문제를 제기할까봐. 그래서 선혜의 도장을 받으려는 겁니다. 오상철이 도장을 꺼냅니다. 붉은 인주가 묻어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도장을 선혜 앞으로 밉니다. 선혜는 도장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오상철을 봅니다. 그리고 도훈을 봅니다. 유진을 봅니다. 세 사람 모두 선혜를 봅니다. 기대하는 눈빛입니다. 선혜는 가방을 엽니다. 갈색 봉투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데요? 도훈이 묻습니다. 내가 받은 봉투 기억 안 나니? 도훈의 얼굴이 굳습니다. 여관 앞에서 선혜가 건넨 봉투. 그 안에는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 서류 아니었어요? 옛날 서류 맞아. 내가 나한테 증여받은 집 서류, 재개발 통지서, 대출 서류.
선혜는 봉투를 엽니다. 천천히 서류를 꺼냅니다. 첫 번째, 증여계약서 사본. 두 번째,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 세 번째, 은행 대출 서류. 네 번째, 출입 기록 메모. 다섯 번째, CCTV 캡처 사진. 오상철의 얼굴이 나온 사진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유진이 사진을 봅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무슨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오 팀장님이 우리 집에 오신 날이죠? 아파트 상담하러. 선혜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합니다. 오상철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담이었는데요. 상담 맞아요. 우리 며느리랑만 하신 상담. 나는 그날 방에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선혜는 다음 서류를 꺼냅니다. USB입니다. 이건 뭐예요? 도훈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녹음. 너희 대화 녹음. 선혜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USB에서 옮긴 파일을 재생합니다. 스피커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보상금 나온대. 다음 주 금요일. 드디어 내. 그럼 계약금 바로 내면 되겠다. 도훈과 유진의 목소리입니다. 선명하게 들립니다. 유진이 선혜를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어머님, 이건 석 달 전 너희 대화도 있어. 보양탕 먹이고 치매 만들고 요양병원 보내는 계획 다 녹음했어. 선혜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도 녹음 중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오상철이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냥 중계만 했을 뿐인데요. 알아요. 팀장님은 일만 하신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성사됐는지는 아시죠? 오상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훈이 테이블을 칩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은 누가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뭔데? 선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지명이를 내 이름으로 바꿀 때 너는 세금 아끼려는 거라고 했어. 나는 믿었어. 근데 진짜는 보상금 타려는 거였지.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였고. 그건 그리고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지. 약 먹여서 치매 만들려고 했고.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선혜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내 엄마야. 널 키운 사람이야. 그런데 너한테 나는 뭐였어? 재산, 관리해야 할 물건? 도훈이 입을 엽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민준이 학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그래서 엄마를 버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도 괜찮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내 허락도 없이? 도훈이 말문이 막힙니다. 선혜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냅니다. 편지 한 장입니다. 이건 내가 변호사한테 맡긴 서류야. 증여, 무효 소송 준비 서류. 선혜는 편지를 펼칩니다. 법무법인 한강 로고가 보입니다. 자기와 협박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거야. 증거는 다 있어. 녹음, 서류, 증인, 증인이요? 아파트 관리소장님, 김태수 씨, 저분이 증언할 거야. 너희가 브로커 만난 기록, CCTV 다 저장했어. 회의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김태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한지민이 들어옵니다. 한지민이 명함을 꺼냅니다.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한지민입니다. 도훈과 유진이 한지민을 봅니다. 그리고 김태수를 봅니다. 한지민이 선혜 옆에 앉습니다. 박선혜 어르신은 제 의뢰인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법적 절차는 저를 통해 진행됩니다. 오상철이 손을 듭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계약은 취소하죠. 오상철이 서류를 챙깁니다. 황급히 나갑니다. 회의실에 4명만 남습니다. 선혜는 도훈을 봅니다. 일주일 줄게. 생각할 시간.
뭐려? 보상금 절반, 1억 2,500만 원, 그리고 사과. 그게 말이 돼요. 그 돈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 근데 도덕적으로는? 양심적으로는? 도훈이 입을 다뭅니다. 선혜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 다 바쳐서 널 키웠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내 등록금, 결혼자금 다 내가 됐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줬어? 엄마를 집에서 살게 해줬잖아요. 그게 은혜야?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도훈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지민이 서류를 꺼냅니다. 일주일 안에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소송은 안 합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사기, 협박, 노인, 학대 혐의로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인학대요? 네. 약물 투여 시도, 재산 강탈 기도, 유기 계획 모두 해당됩니다. 선혜는 일어섭니다. 가방을 듭니다. 봉투는 테이블 위에 둡니다. 이건 복사본이야.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선혜는 문 쪽으로 걷습니다. 한지민과 김태수가 따라옵니다. 엄마! 도훈이 부릅니다. 선혜는 멈춥니다.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선혜는 다시 걷습니다. 문을 엽니다. 연락 기다릴게. 일주일. 선혜는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혜는 벽에 기댑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한지민이 선혜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하셨어요. 김태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단하세요. 할머님, 선혜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선혜는 밖으로 나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한지민이 묻습니다.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고시원이요. 어제 계약했어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한지민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선혜는 명함을 받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김태수가 말합니다. 할머님, 용기 내셔서 멋있었어요. 소장님도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선혜는 버스 정류장으로 걷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선혜를 보지 않습니다. 선혜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혜는 압니다. 자신이 오늘 뭘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버스가 옵니다. 선혜는 탑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녹음이 멈춰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한지민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대화도 녹음했어요. 파일 보낼게요. 답장이 옵니다. 완벽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버스가 움직입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갑니다.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빠른 차들. 선혜는 그 풍경을 봅니다. 일주일 뒤 도훈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합의할까요?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까요? 선혜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혜는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겼습니다.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선혜는 가방을 안습니다. 그 안에 새 시작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하지만 선혜의 방입니다. 아들의 시선 없이, 며느리의 냉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버스가 선혜의 정류장에 섭니다. 선혜는 내립니다.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고시원 건물이 보입니다.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4층 3호. 선혜의 방입니다. 문을 엽니다. 작은 방입니다. 책상, 침대, 옷장.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선혜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선혜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중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거리에 목련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선혜는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선혜네 밥상, 소박한 글씨입니다. 하지만 선혜의 이름입니다. 선혜의 가게입니다. 가게는 작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12개. 주방은 더 작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선혜가 직접 닦고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밥. 선혜가 수십 년 만들어 온 음식들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김치찌개 6,000원, 김밥 3,000원. 동네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명, 많으면 20명.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혜는 혼자 하니까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도우는 합의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뒤 한지민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겠다고요. 보상금 절반. 1억 2,500만 원. 그리고 서면 사과문. 선혜는 받아들였습니다. 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쳤으니까요. 11월 말 돈이 선혜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혜는 그 돈으로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도훈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도훈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선혜는 답장합니다. 할머니도 잘 지내. 민준이도 건강해라. 언젠가 민준이를 만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선혜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옵니다. 김분자입니다. 동네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일주일 전 개업 첫날부터 왔습니다. 선혜야, 오늘 뭐 해줄 거야?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그거 주라. 김분자가 자리에 앉습니다. 선혜는 주방으로 갑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두부, 호박, 버섯. 재료는 신선합니다. 선혜가 아침 일찍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선혜는 밥을 푸고 반찬을 놓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자반. 소박하지만 정갈합니다. 김분자 앞에 놓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김분자가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맛있어? 내 솜씨는 변함없구나. 예전만 못해요. 무슨 소리? 나이 들수록 손맛은 더 깊어지는 거야. 선혜가 작게 웃습니다. 김분자는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선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창문 너머로 거리가 보입니다. 목련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김분자가 밥을 다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선혜를 부릅니다. 선혜야, 잠깐 앉아봐. 선혜가 나옵니다. 김분자 맞은편에 앉습니다. 김분자가 선혜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입니다. 따뜻합니다. 고생 많았다, 선혜야.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자식한테 그런 일 당하고. 선혜는 고개를 숙입니다. 김분자는 계속 말합니다. 근데 넌 대단해. 혼자 다 해냈잖아. 증거 모으고 변호사 찾고 맞서 싸우고. 해야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고 살아.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넌 안 그랬어.
선혜는 김분자를 봅니다. 김분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왜 우세요? 나도 비슷한 일 겪었거든. 10년 전에 그러셨어요? 김분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딸이 내 집을 팔아버렸어. 내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그 다음엔요? 참고 살았지. 뭐, 딸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 왜 그때 싸우지 않았을까? 왜 내 걸 지키지 않았을까? 김분자가 선혜의 손을 꽉 쥡니다. 그래서 내가 대견해. 내가 내 대신 싸워준 것 같아서. 선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분자 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고마운걸?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목련 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김분자가 먼저 말을 엽니다. 근데 아들이랑은 어떻게 됐어? 연락 안 해요. 저도, 걔도 평생 그럴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거리가 필요해요. 김분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네, 그나저나 손자는? 가끔 문자 보내요. 보고 싶대요. 그럼 만나지 그래. 아직은 선혜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분자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분자가 일어섭니다. 지갑을 꺼냅니다. 10,000원을 냅니다. 얼마예요? 6,000원이요. 거스름 돈은 됐어. 개업 축하금이야. 언니, 그러지 마세요. 받아. 나 돈 많아. 김분자가 웃습니다. 선혜도 웃습니다. 김분자가 가게를 나갑니다. 문을 열 때 방울 소리가 납니다. 따르릉. 밝은 소리입니다. 선혜는 혼자 남습니다. 테이블을 닦습니다. 그릇을 치웁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젊은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혜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삽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입니다. 손님이 몇 명 더 옵니다. 동네 주민들입니다. 선혜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밥을 푸고 반찬을 놓습니다. 바쁩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이 바쁨은 선혜의 것이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혜가 선택한 일입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선혜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라고 답합니다. 소소한 대화들입니다. 하지만 선혜에게는 소중합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끊깁니다. 선혜는 테이블을 닦습니다. 주방을 정리합니다. 재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쉽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민준이입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혜는 화면을 봅니다. 답장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합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할머니도 보고 싶구나. 곧 만나자. 전송합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옵니다. 네, 언제요? 할머니가 시간 정해서 연락할게. 네, 할머니? 사랑해요. 선혜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민준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도훈의 아들일 뿐입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자일 뿐입니다. 선혜는 민준이를 만날 겁니다. 언젠가는요. 준비가 되면요. 도훈과는 다를 겁니다. 차갑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울 수도 없을 겁니다. 그게 선혜가 선택한 거리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선혜는 가게 앞으로 나옵니다. 의자 하나를 놓고 앉습니다.
거리를 봅니다. 목련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납니다. 선혜는 생각합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선혜를 위해 삽니다.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김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지. 선혜는 지금 밥집을 합니다. 작지만 선혜의 가게입니다. 내일도 문을 열 겁니다. 모레도요. 계속요. 언젠가 몸이 아파서 못할 때까지요. 그때까지 선혜는 이 일을 할 겁니다. 맛있는 밥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작은 대화를 나누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게 선혜의 새 인생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목련 꽃잎이 날립니다. 선혜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선혜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습니다. 하얗고 부드럽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선혜는 꽃잎을 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알겠어. 나를 지킬 사람은 결국 나뿐이야. 그 말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됩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니까요. 늦어도 괜찮아. 지금이 내 시작이니까. 선혜는 일어섭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준비를 합니다. 재료를 확인합니다. 김치, 두부, 호박, 고기.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더 사야겠습니다. 메뉴판을 봅니다. 다음 주부터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할까 생각합니다. 갈비탕이나 삼계탕 같은 거요.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선혜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선혜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집은 가까이 있습니다. 도보로 10분. 작은 원룸입니다. 하지만 선혜의 집입니다. 열쇠로 문을 엽니다. 불을 켭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선혜 혼자니까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선혜는 샤워를 합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으로요. 밤이 깊어갑니다. 선혜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손님이 많이 올까요? 김분자 언니가 또 올까요? 민준이한테 연락이 올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은 내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이고요. 선혜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 겁니다. 눈을 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습니다. 밝은 달입니다. 선혜는 그 달빛 속에서 잠이 듭니다. 편안한 얼굴입니다. 주름은 있지만 평화롭습니다. 선혜의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선혜의 시작이니까요. 나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장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선혜의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